밸류가 양극재 쪽이 너무 높다. 네. 그런데 여기는 한번 이제 고객사 다변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 그럼 그때쯤에는 이거랑 똑같은 절차를 밟을 만한 다음 생산비가 높은 소재들을 봐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그 다음 차례는 이한나 연구원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주가 빠지면 안 좋아할 텐데요. 아, 사람의 심리가. 에이. 주가 오르면 다 좋아 보이고. 예. 그래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별 생각 안 하고 다니고 있어요. 지난번에 저기 인터배터리 때 예. 가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큰 도움 됐습니다. 아, 네. 그 이한나 연구원님은 모르셨겠지만 거기 많이들 가셨거든요. 뭐 블로그 하시는 분들 나중에 쓴 글에 이렇게 보면은 나 이한나 연구원님 봤다. 아, 진짜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뭐 이렇게 아는 척한 분들도 있고, 그렇죠? 없어요. 딱 한 분 계셨어요. 한 분 계세요? 한 분 명함 주고 가신 분. 아, 한 분 네, 있었어요. 봤다고. 아. 멀찌감치서 이한나 연구원님 봤다고 마치 연예인 보듯이. 아이고. 아니 근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좋죠. 주가도 많이 그쵸. 올랐고. 예. 근데 또 이게 사람이 부담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엄청 부담스럽죠. 아 그래요? 예. 요즘에 좀 애널리스트로서 좀 고민이 좀 어떤 지점에서 많이 드세요? 언제 꺾어야 되지? 뭘 꺾어요? 섹터 뷰를 좀 꺾긴 꺾어야 되니까. 뷰를 꺾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 좋다고 마냥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 매도 타이밍 한 번은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개인 분들보다는 이제 기관 다니다 보니까 기관 세미나 할 때는 대부분 성과급을 그분들이 성과 수수료를 받으시려면 한번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12월에 하시긴 하세요. 근데 이게 북클로징이라고 하는 거. 갑자기 급등을 하잖아요. 주가가. 네. 급등을 하면 언제 어떻게 섹터 체인지를 해야 될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질문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저도 뭐 정말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따다다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저도 이제 과거에 운용을 해보면은 네. 그렇게 이론적으로 들어가는 일이 거의 그렇죠. 없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들 많이 고민하시는 게 이제 반도체랑 고민을 많이 하세요. 반도체랑 시총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섹터 체인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수급도 굉장히 약간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는 있으니까 과거 대비해서는 이거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그럼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죠. 왜냐면은 주가가 한참 아래에 있으면 좋아요. 뭐 성장성 분명 이론적으로 접근하기가 쉬운데 지금 여기부터는 뭐 섹터 체인지 일어날 수도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조금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이거 진짜 현실 고민이네. 현실 고민. 완전 현실 고민. 근데 그 며칠 전에도 나타났습니다만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좀 크게 하는 날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막 조정을 받고. 예. 그게 좀 어떻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봐야 돼요? 수급적으로라도? 왜냐면 코스피에서도 반도체랑 지금 2차 전지가 거의 시총이 상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럼 어디 걸 빼야지 다른 쪽 섹터 비중을 늘릴 거 아니에요. 어떤 투자 자금이란 건 유한하니까.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이제 기본 포트폴리오를 짜잖아요. 네네네. 기존에 되는 BM을 짜게 되는데 그 BM을 짤 때 이제 어느 쪽 섹터의 비중을 늘릴까? 섹터 비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 근데 반도체랑 2차 전지를 나란하게 들고 가는 건 되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워낙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는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가는 데 있어서 그 지수 플레이라도 해야지 적당히 수익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그 흔히 우리가 이기고 지고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수익률을 이기고 지고해서 적어도 BM 플레이 정도는 돼야지 그 이상 플러스 알파로 수익을 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요거는 철저하게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벤치마크 지수보다 앞서야 하는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저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본인의 뭐라 해야 될까 시계열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그렇죠. 완전 장기적으로 가면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만약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자리. 네.
에서는 사실 조금은 더 저기하게 장기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기는 하죠. 근데 이것도 있어요. 이제 저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차익 실현, 그러니까 개인분들은 네. 올해 급락을 했을 때 버틸 힘이 좀 적으시잖아요. 심리적으로. 그쵸.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뭔가 안정적으로 네. 그냥 뭐 한 번에 20% 올랐으니까 뭐 15% 빠지는 거 네, 이렇게 안 되잖아요, 솔직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수급이라고 하는 게 급등을 한 만큼 급락을 하는 폭도 엄청 빠르게 정말 급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변동성을 대비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점이지 않을까요? 지금이?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뭐 골이 네, 깊으면 여기서 산이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론적으로 뭐 밸류라든지 이런 걸 탁탁 접근이 돼서 말을 해야 이게 더 갈 수 있겠다 이게 되는데 지금 밸류 접근이 안 되니까 되게 고민이 많이 들죠. 오늘 저희가 3월 21일 화요일 오후 조금 늦게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중간중간 조정이라는 것도 좀 있기는 있지만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그냥 주구장창 바이앤 홀딩 맞아요. 했던 사람들이 사실 여기까지 승자로 온 거고 네, 맞습니다. 중간에 공매도를 쳤거나 그런 사람들이 거의 이제 피 흘리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차익 실현했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후회를 하고 있는 그쵸. 거고 물론 이거는 결과론입니다. 그쵸.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네. 좀 앞으로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질문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누가 봐도 지금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인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큰 모르겠습니다. 이게 크다라는 게 얼마만큼일지 모르겠지만 조정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이게 조정이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알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성장하는 산업도 고점 대비 30% 조정받는 때는 늘 있습니다. 그건 뭐 그쵸. 심지어 애플이라고 해도 다 있는 거고 과거에 에코프로 BM이나 LNF도 그래 왔고 너무 어려운 질문 제가 드렸네요. 네. 이게 지금 많은 투자자들의 또 고민이기도 합니다. 네. 제일 어려운 거. 맞아요. 저는 투자도 못하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투자도 못하고 조언으로, 돈도 조언으로 못 버는데. 조언을 하는 직업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저의 큰 그림의 뷰, 2차 전지에 대한 큰 그림의 뷰는 2024년 상반기까지는 우리 밸류 고민하지 말자. 2024년 기준으로 뭐 EV, EBITDA 30배가 넘었어요. 라고 해도 주도주로 갔던 기업들은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이거 다른 저희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이런 증권사들 뷰하고 좀 달라요. 제가. 어떤?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 그렇게까지 외치진 잘 않죠. 네.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저도 제도권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조심스러운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2024년 상반기냐. 2025년이 되면 우선 지금까지의 데이터로 봤었을 때는 업스트림 단, 그러니까 뭐 메탈부터 리튬, 니켈 중심 메탈부터 그리고 전구체,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동박 다양한 소재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합쳐서 이제 셀까지 들어가죠. 지금은 미국이라는 지역에서는 대부분 쇼티지예요. 공급이 부족해요. 근데 2025년이 되면 지금 데이터로는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전부 다 공급 과잉이 되는 해입니다. 물론 수요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달라져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으로서 데이터로 볼 수 있는 뷰로 보면 2025년부터는 전반적인 서플라이 체인들이 공급 과잉이 되니 그럼 주가는 2024년 하반기부터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그 수급의 타이트함 때문에 밀려 들어오는 수주로 인해서 수주 모멘텀으로 인해서 밸류 상관없이 계속 모멘텀을 받으면서 갈 수 없다가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항상 생각할 때 2차 전지를 본다. 그럼 2차 전지만 볼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이제 저희 뭐 시작하기 전에도 간단히 뭐 반도체랑 여러 가지 얘기를 예. 좀 했지만 결국에는 이 섹터가 강하게 간다라는 거는 뭐 이 섹터만 딱 봤었을 때 이 섹터의 성장성이 좋으니까 가요가 아니고 네. 우리가 흔히 미인대회라고 하잖아요. 다양한 섹터들이 있어요. 네. 여기서 있었을 때 눈에 띄는 곳에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눈에 띈다 함은 성장성이 어느 것보다도 높고 그게 실제로 눈에 계속 보이고 수주 등등 해서 보이고 네. 이런 쪽은 매력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럼 2차 전지처럼. 네. 2차 전지가 사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코스피에서도 상위권, 네. 코스닥에서도 상위권, 네. 반도체가 거의 맞먹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근데 성장성으로 본다면 여기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배터리 셀 기준으로 성장성이 34%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성장성 같은 수급을 좌지우지할 만한 큰 시총에 네. 성장성은 훨씬 높아요. 네. 그럼 어디로 몰리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 저도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밸류를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밸류 신경 안 쓰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현재. 그런 가파른 성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큰 시총. 네, 무시 못할 수급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시총이 크다라는 부분들은. 참 그게 뭐 선순환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총이 커질수록 또 인덱스 자금들은 또 그만큼 그렇죠. 이제 들어가야 되고 다양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룸이 이제 열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제시가 네. 근데 약간 드는 질문이 2022년부터 25년까지 셀 기준으로 연평균 성장세가 34%. 네. 근데 24년 상반기까지는 밸류 고민 없이 네. 가자. 약간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좀 땡겨서 본다라는 뜻일까요? 주가는 항상 뭐 2차 전지 쪽 보면은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기간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대략 한 6개월 정도 이상은 앞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2025년에 수급이 걱정이 된다. 성장 둔화는 아니에요. 성장 네. 둔화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현재는 수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계속 뭐 셀 기업들은 완성자 기업들한테 네. 그리고 양극재 기업들은 셀 기업들한테 약간은 조금 더 갑의 위치에 갑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그렇지만 조금은 더 제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수급적인 요인이 크긴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이 2025년에 다소 좀 꺾이게 된다면은 주가 반영은 아무래도 한 6개월 앞설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2020 대부분 뭐 저희 애널리스트들도 뭐 리서치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2024-5년 전망 관련돼서는 2024년 중반부터는 거의 얘기를 많이 이제 하기 시작을 하니까. 네. 네, 반영은 이제 그때쯤부터 슬슬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비중 축소나 뭐 성장성이 꺾이니까 2차 전지는 뭐 그때부터는 밸류 고민해야 돼요. 이거라기보다는 2024년 상반기까지는 밸류 고민 안 해도 된다라는 약간의 확신이 섰다는 거죠. 저만의 뷰의 그런 기준이 섰는데 하반기부터는 왠지 투자 포인트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는 그때 2024년 상반기 정도에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 그러면 1년 조금 넘게 남았다. 네, 근데 이제 뭐 계속 성장성은 있어도 투자 포인트는 우리가 계속 점검하면서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큰 그림이라고 앞에 말씀해 주셨고 큰 그림을 보면서 그때 또 상황에 맞게 또 어떤 큰 변화가 생기면은 그때 따라서 논리나 뷰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유연하게 가야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자신만의 정의, 자신만의 논리, 논거가 있어야 된다. 맞아요. 그래야지 버틸 수도 있고 크게 먹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있더라고요. 자기만의 기준이 이런 거예요. 전기차 침투율. 이게 뭐 나는 한 30% 되면 팔겠다. 40% 되면 팔겠다. 그때까지는 무조건 바이앤홀딩이다. 막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예.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한 2자릿수 이제 막 넘어선. 그렇죠. 10% 좀 넘어서죠. BEV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 네, 예, 완전 하이브리드 순수 빼고. 전기차가 BEV고 네. 그다음에 이제 PHEV까지 합치는 경우들도 있죠. 일정 부분 거기도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네. 그거까지 합치게 되면 한 13%좀 넘어서 보면.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 근데 네. 사실은 그거 빼고 네, BEV로 가면 한 10%? 네. 요건 한 전기차 침투율 한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편안하게 갈 수 있다라고 혹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24년 편안하게. 상반기 정도로 따지면 편안하다는 게 어떤 게 편안한 걸까요? 주가가 편안한 걸까요? 아니 그냥 마음이라도 아, 마음이라도. 뭔가 안정을 받을 수 있는. 네. 네, 20%까지는 충분히 그렇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를 한 2025년으로 보긴 하는데 좋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좀 결합이 되죠. 2025년이. 약간 이제 제가 뭐 계속 주가 측면에서 여쭤보는 거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가 먼저 이제 산업을 분석하는 건데 네. 주가 가지고 자꾸 여쭤보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러긴 한데 만약에 이제 그 모멘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제 막 조 단위 그것도 막 10조 단위의 수주 모멘텀이 빵빵 터져줬던 건데 요런 게 앞으로도 혹시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혹시 어떻게 보세요? 이어져야죠. 네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미국 내에서의 그러니까 사실 미국 때문에 다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 지금 중국 공급망이 못 들어오면 네. 우리나라 기업들 원래는 중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다소 그 제품에 대한 캐파를 크게 늘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면은 네네. 갑자기 중국 공급망을 배제를 시켰는데 셀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비 큰 뭐 예를 들어 양극재 제일 큰 게 이제 양극재니까 네. 봤는데 몇 개 기업, 그러니까 제품별로 보면 양극재가 우리는 뭐 크게 하면 4개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제품별로 보면은 뭐 가장 비중 큰 NCM 811 누가 아니야?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네. 그럼 LNF는 NCMA 95%. 네. 뭐 이렇게 80%대가 또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 본인들이 필요한 양극재를 또 나눠주는 기업들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한정적이게 되잖아요. 네. 이렇다 보니까 급하게 막 수주를 주는 건데 지금 10년 정도 수주를 본인들도 셀 기업들도 지금까지 받았던 수주만 가지고 10년 대충 이제 계획 플랜을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는 거잖아요. 네. 넉넉하게 주는 건 아니죠, 지금도. 아. 예, 그러면은 여기서 수주를 더 받게 셀 기업들이 아직도 더 받을 만한 부분들이 있고 네. 2024년까지는 적어도 미국 내에서도 지역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한데 셀 기업들한테 조달을 받을 수 있는 배터리 셀 자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수주를 계속 가동률 땡겨달라, 앞당겨달라, 완성자 기업들 계속 하는 거고. 네. 그러면서 이게 가동률 빨리빨리 못 올라오는 거니까 불안해서 계속 수주 주는 거고. 그럼 그거 할 때마다 셀 기업들도 당장 급한 게 양극재니까 양극재도 계속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뭐 지금 사실 수주 공시로 나온 것만 보면 네. 생각보다 몇 개 안 나왔어요. 아, 몇 개 안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뭐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네. 되게 막뭐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공시로 나온 것들 보면은 뭐 포스코 케미칼이 뭐 아직도 뭐 포스코 케미칼 기준으로 뭐 제일 크게 나온 게 지금 SDI 제외하고는 사실 뭐 딱히 없잖아요. 공시 나온 거 보면. 그럼 아직도 나올 만한 것들이 더 있기는 하죠. 포스코 케미칼 사장님이었나? 얼마 전에 인터배터리에서 기자들 만나서 뭐 이렇게 또 언급하신 것도 있고, 뭐 추가로 뭐 또 논의 중인 것도 있다. 이렇게 또 기사화가 또 많이 됐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리포트에도 쓰셨던데 2023년 뭐 수주 모멘텀을 뭐 좀 기대한다. 이런 것도 쓰셨더라고요. 포스코 케미칼이요? 아니 뭐 전체적으로. 예, 산업 전체적으로. 네, 우선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수급이 타이트합니다. 네. 그러니까 2025년 기준으로는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도 들어오고 이미 캐파가 많이 늘어났을 때죠. 그때는. 삼성 SDI도 2025년부터 시작하고 SK온도 어느 정도 늘어나고 파나소닉도 들어오고 하니까 네. 수요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공급이 꽤나 들어오는 해가 2025년이에요. 네. 근데 2024년까지는 너무 수급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완성차 기업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동률 앞당겨주고 배터리 이만큼 맞춰주고 그래서 막 GM 같은 경우도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네. 어쨌든 미국 내에서 크레딧을 받으면서 2030년까지 본인들의 이제 계획이 있을 텐데 네. 그 정도의 침투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만큼을 조달받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게 약간 이 몇 개 플레이어로 수주를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계속 올해도 역시나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LG 엔솔도 뭐 많이 받기는 했지만 작년 기준으로 수주 잔고 한 380조 정도 되니까 많이 받기는 했는데 네. 그랬어도 2025년, 2026년 생각하면 아직 완성차 기업들이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는 조금 부족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수주들이 이제 2023년 올해 들어오면서 내년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내년 모르겠어요. 올해 얼마나 계약을 맺느냐가 관건인데 네. 아직까지는 올해 실제로 딱 나온 거는 삼성 SDI고 GM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사실 안 되죠. 예, 그래서 더 나와야죠. 그래서 올해 얼마나 개혁이 체결이 됐느냐. 작년에 LG 에너지솔루션이 체결했던 그 많은 수주만큼 올해 좀 채워져야지만이 2025년 이후가 조금 기대가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초반부에 2024년 상반기까지는 밸류에이션 고민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한번 좀 디테일하게 더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예를 들자면 물론 이제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셀 업체, 양극재 기업, 그 다음에 이제 뭐 동박 알바 네. 이런 업체들 다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밸류에이션 기준은 좀 갖고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그냥 연평균 성장률 기준으로 많이 말씀을 드려요. 우선은 예전에 에코프로비엠이 한참 하이니켈 개발한다고 하면서 계속 올라왔을 때가 네. 있었어요. 가파르 지금도 뭐 에코프로비엠이 여전히 주가가 좋긴 하지만 이게 기술 프리미엄을 받을 때와 그냥 정말 실적으로 찍히면서 수주 들어오고 외형 성장 있을 때하고는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 프리미엄을 받았을 때가 예를 들어서 내후년 EBITA 30배에서 35배까지 갔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기술 프리미엄 받는 그런 그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2025년 기준으로 EBITA 35배까지는 완전 탑으로 봤었을 때, 네. 상한으로 봤을 때 35%, 5배까지는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기술이 이제 막 성장하는 기술 프리미엄에 대한 밸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가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나노신 소재나 이런 약간 이제 막 시작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네. 막 도전제 시장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근데 막 독점이고 막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프리미엄 붙어서 가니까 에코프로비엠도 그랬었죠, 사실. 이제 그러고 이제 올해 기준으로 이제 봐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한계에 도달을 했다. 네. 근데 외형 성장이 양극재 소재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0% 이상 연평균 성장이 나와요. 네. 네, 연평균 성장이 나오면은 대충 2024년 기준, 내년 기준으로, 왜냐면 기술 프리미엄은 끝났잖아요, 이제. 네. 2024년 내년 기준으로 해서 EV/EBITDA 25배에서 30배 넘어가면은 이제 30배 넘어가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네.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사실. 그 지점이면 주가로 따지면 얼마 선이 되는 거죠? 딱히 지금 머릿속에 안 떠올라가지고 사실- EV에 한 30배 정도면? 에코프로비엠. 근데 이런 말씀. 네네네. 자, 지금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네네. 근데 사실 밸류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30배를 넘었죠. 30배를 넘었고, 왜냐면 이제 그쪽은 아무래도 여전히 그 기초 소재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있고. 근데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내년 기준으로 아직 한 24, 5배 정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네, 내년 기준으로. 그러면 아직 룸이 있다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기는 있죠.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예 급등했을 때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유, 계속 이제 고민이라는 표현이 어렵습니다. 오늘 뭐한 네. 500번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고민스럽습니다. 잘 나가도 걱정, 예. 네. 안 올라도 걱정.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대전제 조건 하나는 전기차 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도 전기차 이제 침투율 네.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거는 근데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 완성차 업체들은 뭐 경기 둔화다, 뭐 소비 둔화다, 뭐 이것 때문에라도 조금 판매 지표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게 좀 예민해질 수가 있는데 전기차는 거기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거기도 또 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그렇죠. 같이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이게 전기차 쪽도 이제 글로벌 전기차 지역별 성장률, 그러니까 대부분 큰 규모를 차지를 하고 있는 곳이 대표적으로 중국하고 유럽이잖아요. 지금은 네, 네.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 뭐 미국은 비중도 없었으니까 거의. 그래서 중국하고 유럽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작년 기준으로 EV 수요 성장이 56% 이상 성장이 있었어요. 네. 그럼 작년에 뭐 엄청 좋았잖아요. 네. 근데 보면 사실 중국 로컬 기업들의 성장성이 100% 이상 나왔으니까 뭐 BYD라든지 지리라든지 뭐 이런 2022년 얘기죠. 2022년이요. 그래서 그 약간 중국 로컬 기업들에 의해서 이 EV 성장성에 대한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럼 올해 기준으로 보조금이 뭐 아직도 지역별로는 중국에서 보조금이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올해 기준 계속 점차적으로 보조금은 축소해 왔고 올해 좀 많이 축소가 되는 것 때문에 작년에 조금 중국 로컬 기업들이 판촉 행사하면서 많이 수요를 끌어올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조금 슬로우하게 보는 뷰는 뭐냐면 유럽은 뭐 작년도 역성장이었고 그럼 올해도 역성장이다 이렇게 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큰 수요를 이끌었던 중국 로컬 기업들이 보조금이 조금씩 축소가 많이 되면서 수요가 둔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네. 그러면은 사실 전체적인 글로벌 EV 수요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 조금 둔화될 수는 있겠죠. 56%까지는 안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전체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작년에 중국 로컬 기업들이 다 성장을 이끌었으면 어떤 배터리가 성장성이 높았을까요? LFP 배터리가 성장성이 그렇죠, 높았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 내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3원계 배터리가 이제 대부분 수요를 이끌려면 이제 테슬라 쪽이 많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판매량 목표를 조금 못 미치는 성적을 기록을 했죠.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무래도 전 지역에서 제일 생산 능력이 많고 그리고 이제 범용 배터리를 많이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EV 성장성하고 굉장히 이렇게 맞물려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 큐의 성장에 네. LG 엔솔은.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보면은 작년 유럽 가동률 굉장히 낮았고요. 거의 역성장하면서 역성장이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LFP가 좋았지 3원계 쪽은 뭐 테슬라가 일부 한 거 제외하고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은 캐파 올라오지도 못했고 전체 디자인 캐파 중에서 가동률이 낮아서 한 10기가와트밖에 못 돌렸으니까 굉장히 미미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LG 에너지 솔루션 Q의 성장이 10% 내외였어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그 수요가 네. 56% 이상 나왔는데 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EV 수요 둔화 때문에 국내 2차 전지 쪽도 같이 둔화되겠네? 이렇게 보는 거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쪽을 다 따로따로 전기차 들어가는 거로 어디가 움직였는지 어디가 성장성이 좋아서 이 전체적인 수치가 이렇게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은 박자로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미국의 IRA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미국 지역이 올라오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중국의 EV 수요가 중국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중국이 조금 둔화되면은 EV 수요는 둔화된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국내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올라오면은 전부 다 중국 없이 우리만 움직이는 그리고 지역별 매출 비중은 정말 그 안에서 실적에서는 별도로 따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성장성이 완전 다르게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 미국하고 유럽 그 법안 관련된 거 그리고 LFP 요거는 잠시 후에 한 번 더 여쭤보겠고요. 우선은 아까 그 중국 정부의 보조금 그리고 중국 각 기업들의 가격이나 요거 하나만 더 이제 여쭤보자면 보조금 축소, 수요 둔화, 가격 인하, 마진 축소 요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중국은 악순환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중국 관련된 그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주가도 많이 좀 빠진 것도 있고 그러면 그거는 일단 중국의 이야기라고 놓고 치고 그러면 그 스토리가 국내나 미국이나 유럽까지는 과연 가지 않을 것인가?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탄산 리튬 가격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빠지긴 그러니까 작년 했더라고요. 기준으로 탄산 리튬이 2022년에만 65% 이상 올랐고요. 네. 삼원계에서는 수산화 리튬 많이 사용하니까 네. LG 엔솔은 거의 수산화 리튬 사용하니까 수산화 리튬이 165%인가 132%인가 올랐어요. 네. ASP가 당연히 올라야죠. 네. 그 정도 올랐으면. 단가가. 예, 그래서 그 작년 기준으로 셀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8에서 9% 정도 셀 기업들의 판가가 올랐어요. 근데 올해 이제 중국 기업들이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 뭐 CATL도 이제 보조금 축소되면서 가격 인하해서 뭐 기존에 이제는 큐를 좀 늘리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작년 고점 대비해서 지금 작년에 고점이 톤당 84,000불 정도가 탄산리튬 가격이었거든요. 고점이. 예. 지금 4만 불이에요. 반토막 나네요. 네. 그러면 가격 인하를 해야죠. 음. 예. 그리고 CATL이 잡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는 톤당 3만 불이었어요. 탄산리튬이. 네. 물론 조금 더 인하해 주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마진이 조금 빠지기는 할 거예요. 내가 감소하긴 할 텐데 그게 전반적으로 마진을 크게 축소시킬 거다. 우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축소시킬 거다. 축소는 되겠지만 크게 축소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메탈 가격이 어쨌든 많이 빠졌어요. 리튬 가격이랑 니켈 가격도. 네. 그리고 그러면 전반적인 흐름은 가격이 빠지면은 셀 기업들한테도 ASP를 조금, 그러니까 판가를 좀 하락하자라는 얘기를 완성차 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고, 그걸 어느 정도 셀 기업들도 수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마진이 내려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원재료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재료비가 많이 내려간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적어도 뭐 중국 쪽에서 뭐 테슬라 쪽에서 가격 인하를 많이 했다. 우리나라는 뭐 LFP를 지금 파는 것도 아니니까 공급하는 것도 아니니까 테슬라 쪽에서 내렸다고 한들 마진 훼손된 정도로 가격 인하 되지 않았고요. 유럽 쪽은 어차피 역성장이에요. 올해 유럽은 그냥 논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 바인딩 물량으로 네. 판가 계약을 했어요. 왜냐면 거긴 수급이 타이트하잖아요. 네. 그러면 ASP가 그 마진 훼손될 정도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셀 기업들은 그래 그럼 우리 가동률 늦출게 공급 안 할게. 약간은 우위에 있어요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올해 기준으로 지역별 매출 비중 미국이 1위로 올라서는 게 올해부터예요. LG 에너지솔루션이. 네. 그러면은 매출 비중 1위가 미국이 됐는데 그럼 ASP가 전반적인 실적에서 ASP가 하락을 해봤자 얼마나 하락을 할 수 있겠어요. 네. 상황이 많이 다르다. 네. 국내 기업들은 그 수산화 리튬, 그 삼원계에다가 수산화 리튬 많이 쓴다고 했는데 수산화 리튬도 탄산 리튬 가격 내리는 것처럼 좀 떨어지지 않았던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다행히. 다행히 덜 뭐 떨어져. 다행히는 아니고 사실 많이 하락을 해야 좋은 거예요. 메탈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해서 예. 배터리 가격 좀 내려가고 예. 그래야지 전기차도 더 빠르게 생산을 확대를 해서 침투율을 높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높은 메탈 가격을 유지하게 되면은 EV 쪽 조금씩 슬로우하게 왜냐하면 본인들도 이익을 계속 축소해가면서 갈 수는 없으니까 완성차 기업들도 이제 사실 그렇긴 한데 뭐 탄산 리튬 대비해서는 수산화 리튬은 좀 덜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보자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배터리 가격도 어느 정도 좀 하향 안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다만 그것이 이제 관련된 기업들 주가에는 또 어느 영향을 줄 것인가. 근데 2022년을 바라보고 자꾸 약간 다들 ASP 빠지는 걸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주변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그 제일 많이 걱정해요. 2022년이 네. 메탈 가격도 너무 높았고 환율도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정말 이걸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작년 12월 때만 해도 그랬어요. 11월 때 막 이렇게 주가 조금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피크아웃 이야기 예.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세상에 올해 이렇게 자동차 수요도 56%나 성장을 하고 네네네. 뭐 ASP 좋았고 환율 다 좋았던 애였는데 올해는 뭐 Q 슬로우해진다 그러고 거기다 ASP 환율 다 내려오면은 진짜 실적 피 꺼지고 다 내려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근데 우선
언제 2021년까지 우리가 배터리 가격 하락하지 않는 걸 걱정했냐는 거. 하락하기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항상. 왜냐면은 Q가 성장하라고. 네. 그때만 하더라도 다 그랬었어요. 근데 2022년에 얘네 이익률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단기적으로 올해는 안 좋을 거 아니냐.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처음에 11월에 첫 자료를 썼었을 때 네. 유한타 이제 이직을 한 다음에 첫 자료를 썼을 때 아무래도 외형 성장이 나오는 거죠. 네. 물론 기업별로 좀 차이는 있어요. 네. 왜 나왔던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EV 쪽의 성장은 중국 로컬 기업들 중심의 성장이었어요. LFP 배터리의 성장이었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ASP와 환율이 좀 내려온다 한들 작년에 거의 QA 증가가 없었던 부분이 올해는 미국까지 올라오는 해기 때문에 QA 성장이 그만큼 높은 해여서 실제 계산을 해보면 뭐 ASP 다 내려놓고 환율도 완전 한 1,200원 맞춰놓고 그래도 Q 성장만으로도 거의 한 40% 이상 성장이 나와요. LG 에너솔루션 기준으로도.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왜냐하면 IRA라고 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그 디테일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많아졌다라는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여쭤보려다 조금 밀어놨던 거, 미국과 유럽의 특정 법안 관련된 거, 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유럽은 CRMA라고 해서 핵심 광물 자원법? 이름도 어려워. 근데 최근에 그 주요 골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해외에 의존하던 그 주요 광물들 뭐 90%에서 뭐 순차적으로 65%까지 낮추겠다라든 등. 요거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역시 또 이게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보면은 맞나요? 우선은 저는 유럽 쪽의 CRMA하고 미국의 IRA는 네.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2차 전지 전반적인 서플라이 체인으로 봐서는 둘 다 정책 수혜인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유럽의 CRMA는 보면은 저보다 원자재 가공, 그리고 재활용 뭐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네. 업스트림 단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업스트림 단은 최대한 중국 공급망을 낮추겠다. 그럼 우리나라 뭐 같은 경우에 뭐 관련된 그 체인이라고 보면은 뭐 메탈,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쪽. 네. 가공 좋게 쳐줘서 전구체 정도까지. 네. 그리고 대부분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이쪽에 치우쳐져 있는 정책이 유럽의 CRMA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선 기본적으로 유럽 쪽에서는 미국만큼 정치적으로 메탈을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막 중국과 뭐 대립하는 관계에서 이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끌어내겠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덜한 게 이제 넷째로 이제 환경적인 측면하고 많이 맞닿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선은 이 메탈, 가공, 뭐 리사이클링 이런 쪽을 되게 중시하다 보니까 그거에 조금 열린 정책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그 2차 전지 셀이나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 쪽에서는 자체 배터리 기업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많이 파산하긴 했는데 뭐 노스폴트 등 해서 이제는 자국 내 배터리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 있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코워크를 해주기를 많이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딱 업스트림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에는 원하는 건 나중에 정치적으로 메탈을 이용하겠다라는 거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메탈을 써줄 수 있는 곳을 열어놔야 되는데 그러면 중국을 여기는 애초에 자국 내 배터리 기업도 없고 공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싹 중국을 배제를 시켜버리겠어. 이러면서 약간 대립적인 관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셀이나 소재 기업들까지도 IRA 쪽에서는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CRMA는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측면이 좀 강한 데서부터 출발을 한 거고 미국의 IRA는 물론 이제 명시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기는 그렇죠. 한데 중국을 배제하는 약간 이제 정치적인 것도 가미가 됐던 어떻게 보면 이제 출발선이 조금은 달랐다라고 그렇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자국 내 배터리 기업들이 있었냐 없었냐의 유무도 좀 그런 정책적인 차이를 좀 일으키기도 한 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주요 공장들도 뭐 헝가리, 폴란드에도 많이 가 있고 또 뭐 벨기에 유미코어
라든지 예. 또 그쪽들도 나름대로 원자재부터 밸류 체인은 갖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들도 그래서 많이 들어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유럽에서요? 예, 그래서 올해도 사실 뭐 CATL, EV 에너지, 뭐 거시안 이런 데는 사실 유럽에서 증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아, 예. 거기서는 미국처럼 견제를 하지는 않는. 예. 그럼 거기에선 다 만나는 격전지네요. 약간은 그렇다고 볼 수는 있죠. 얼마 전에 그 뭐 이하나 연구원 저희가 인터배터리 2023 거기 가서 좀 이야기로 나눴고 그 후에 바로 리포트를 내셨더라고요. 예. LFP 배터리 예. 관련해 가지고 셀 3사가 LFP 배터리 관련된 걸 뭐 전시를 하거나 제대로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지금 시점에서 셀 3사가 다시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다시 주목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우선은 최근에 이제 포드하고 CATL 이슈도 있었지만, 네. 우선 롱레인지 제외하고, 그러니까 EV 쪽에서 롱레인지 제외하고는 LFP 쪽 저가 배터리를 적용하려는 완성차 기업들의 움직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포드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또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향후에는 뭐 삼원계와 LFP가 같이 공존해서 점유율을 나눠 갖는 이런 구조로 가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근데 과거에도 그거를 인지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사실 셀 기업들이. 네. 그런데 이제 IRA 정책이 있기 전까지는 굳이 가격 경쟁하면서까지 저기 저가 배터리까지 포트를 늘려가지고 제품 포트를 늘려서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LFP 배터리는 기술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만들면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게 워낙 업스트림, 그러니까 리튬하고 바로 연계돼가지고 그 전구체나 이제 저가 배터리인 만큼 광산, 뭐 가공, 전구체 이런 부분에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는 기업들이 가장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저가 배터리의 핵심을 저렴하게 만들어야지 가져다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 중국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을 해도 뭐 대부분 리튬 지분도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갖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양극재 만들 때도 원래는 전구체 다 중국 기업들 거 가져다 쓰고 이랬었는데 그 LFP를 굳이 배터리 셀 기업들이 만들어서 뭐 가격 경쟁하면서 막 이익률 낮은 그 배터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IRA 법안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전까지는. 근데 IRA 법안이 등장을 했고 실제로 뭐 포드하고 CATL하고 뭐 심지어 포드가 자체 공장으로 한 다음에 라이선스만 가져다 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법안으로 막겠다 막 이렇게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공급망을 완벽하게 배제를 시켜줄 것 같구나라는 이 정책의 윤곽이 좀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저가 배터리에 대한 니즈는 미국 내에서도 없지는 않을 텐데 지금 포드가 얘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늘려봐도 괜찮겠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LFP가 물론 이제 제조 비용이 원체 싸기는 한데 에너지 밀도가 많이 떨어져서 맞아요. 그래서 많이 때려 넣어도 실어도 주행거리가 많이 못 나가니까 그래서 이건 뭐 단거리용이다. 아니면 너무 가격에만 초점을 둔 배터리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 LFP 배터리가 그럼 이제는 뭐가 뭐 달라지나요? 뭐 기술적으로 뭐가 올라왔다든지. 이 LFP 배터리의 에너지, 결국에는 주행거리하고 연결이 되는 게 에너지 밀도니까. LFP 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LFP 쪽은 원래는 킬로그램당 170에서 180와트씩 뭐 맥스로 봤었을 때 LFP 활물질만 사용을 했을 때 한 200와트시 정도면은 뭐 충분히 올라왔다. 이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배터리 셀의 에너지 밀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올해 기준으로는 킬로그램당 230와트시까지 좀 올라왔어요.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는 260와트시 정도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이들이 어떻게 올라오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 밀도가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 밀도가 좋아졌으니 뭔가 주행거리도 더 비례해서 늘어날 수 있는 건데. 늘어나고 이온 전도도 조금 조정을 해서 충전 속도도 조금 빨라지긴 했어요. 충전 속도도 빨라지고. 그러면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럼 기술적으로?
우선 활물질 가지고는 올리기 힘들어요. 양극 활물질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리튬, 인산, 철만 가지고는 네. 그걸로는 안 되고. 예, 여기다가 뭐 LFMP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양극 활물질에다 망간 도핑을 하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그거 가지고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니켈 괜히 쓰는 게 아니거든요. 에너지 그렇죠, 밀도를 그렇죠. 높이는 거니까 삼원계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연구를 한 게 음극활물질에다 실리콘을 최대한 집어넣는 거죠. 막 한 5%, 올해 기준으로 5%, 내년 예. 기준으로 7% 이렇게 넣어서 디자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도전제 쪽에서 전기 전도성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높이는 방안을 또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CNT, 양극활물질, 음극활물질 쪽에다가 약간 CNT를 조금 더 집어넣어가지고 도전제로 네. 얘네들의 낮은 성능을 조금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요 안에 있는 뭐 예전부터 이건 했었던 건데 이온 전도도 좀 높이려고 뭐 특수 리튬이엄 같은 거 조금 더 집어넣는다든지 네. 이렇게 전반적인 디자인을 조금 양극활물질 제외하고 나머지를 좀 조정을 해가면서 에너지 밀도를 많이 끌어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내년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260와트시면 NCM 622하고 좀 비슷해요. 260와트시면 그러니까 LFP 260와트시면은 NCM 622. 622 니켈이 60% 들어간 거랑 네. 주행 거리가 얼추 비슷해지는. 네. 그럼 그래도 뭐 아직 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80%대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니까 네. 95%도 나오긴 했지만 비중적으로는 아직은 니켈 80%짜리가 제일 많고. 네. 근데 이게 그들이 또 이제 셀투팩, 셀투바디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셀에서 이제 팩으로 가고 셀에서 뭐 바디로 바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얘네가 전체 공간에서 한 LFP 셀이 차지하는 모듈 안에서 셀이 차지하는 공간의 비중이 한 80%예요. 나머지 한 20%만 각종 보호 장치들이 좀 들어가고 3원계는 모듈 안에서 셀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밖에 안 돼요. 나머지 40%가 다 보호장치예요. 그만큼 발화위험이 너무 높아서 보호장치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이번에 SK온 쪽에서 셀투팩을 가지고는 나왔죠.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 전시를 하면서 우리 3원계로도 된다 하면서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되는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발화위험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는 했지만 쉽지만은 않죠. 워낙 이제 3원계 하고 이제 전해액하고 맞붙었을 때 그 발화 위험은 높긴 높아요. 네. 그래서 보호 장치를 그렇게 완전히 배제하고 가기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장치나 다른 것들을 다 하면은 LFP가 뭐라든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높다라는 그 공간이라든지. 그러니까 같은 킬로그램당 260와트시라도 내년 기준으로 여기서 셀투팩으로 간다. 적어도. 네. 그러면은 셀 하나라도 더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거의 뭐 니켈, 하이니켈 커버 가능한 수준까지 갈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 반대로 그러면 3원계 같은 경우에는 보호 장치 비중이 한 4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잠깐만요. 공간이요? 무게? 부피 기준으로. 부피 기준으로. 그러면 LFP는 셀투팩, 셀투바디가 가능하고 3원계는 셀투팩이나 셀투바디가 어렵나요? 모듈을 건너뛰기가 3원계는 더 어려워요. 바디로 가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팩까지는 해볼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말 화재 방지 보호 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개발이 되긴 돼야죠. 리튬 인산 철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3원계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에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하이니켈을 적용을 하잖아요. 이게 자꾸 얘네들 이 활물질 중에서 리튬하고 니켈이 이온 반지름이 되게 비슷해요. 뭐가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온 반지름이 되게 비슷해요. 반지름.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는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 니켈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얘네들이 붙어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비슷해지고 그러면 리튬과 니켈이 서로 헷갈리는 현상들이 생겨나면서 자기네들끼리 또 다른 화합물을 형성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막 NCMA도 처음에 나왔던 게 알루미늄 도핑 물질을 넣어가지고 얘네들 사이에 피막을 형성을 해서 약간 서로 섞이지 않도록 혼합되지 않도록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근데 꼭 그렇게 도핑하지 않아도 이제 도전제를 막 CNT로 써가지고 CNT 비중을 늘려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실모양으로 길어지니까 얘네들을 약간 코팅하는 역할까지 해주게 해서 약간 구분을 시켜주는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LFP는 그냥 그 활물질 자체로도 그냥 좀 안정적이고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면 여기는 이제 양극 활물질이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용도로 삼원계를 선택한 건데 뭐 엄청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예, 거꾸로 갈 수는 없으니까. 아, 우리 이한나 선생님이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이었으면 화학을 더 잘했을 텐데. 자, 그래서 LFP는 뭔가 개선을 하면서 에너지 밀도를 더 높여갈 여지가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공통적으로 셀 3사들이 이제 LFP를 선택을 하는 거고, 이제 시장성이 당연히 있으니까 혹은 고객사가 원하니까 하는 거겠죠. 그렇죠. 뭐 자기는 그냥 하고 싶다 이거는 아니고. 네. 그러면 LFP 가지고 우리 기업들도 언젠가 뭐 수주를 한다거나 수주 공시가 나온거나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렇겠죠. 당연히 그걸 위해서 개발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럼요. 이제 개발을 하는 거고 우선은 SK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고 나오긴 했는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당장은 ESS용이에요. 아. 근데 결국엔 타겟은 EV 쪽이기는 하죠. 근데 이제 향후에는 LFP 대응을 제대로 개발을 해서 이제 대량 양산 체제까지 갖춰주게 되면은 수주가 미국 내에서 저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LFP는 그냥 저기 무게에 상관없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용으로 그냥 막 이렇게 컨테이너에 때려 넣고 막 이런 걸로만 하고 말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전기차용으로 간다. 그렇죠. 네. 지금 뭐 이미 뭐 포드가 먼저 알려줬고 테슬라도 LFP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넣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주행거리가 얼마만큼까지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이제 저가형의 주행거리 짧은 약간 이런 차종의 모델에만 들어간다. 라고 보기보다는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어디까지 커버가 될지도 좀 보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선 당장 미국 내에서는 롱레인지와 롱레인지 아닌 걸로 나뉘어서 LFP하고 3원계가 이렇게 적용해서 이제 모델이 조금 다르게 해서 가게 되겠지만 네. 향후에 만약에 LFP가 점점 그 주행거리가 늘어난다. 다양한 디자인 등을 통해서 그 셀 기업들도 노력을 지금 실리콘 응급제 등등에서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배터리 셀 기업들이 그럼 다양하게 해서 에너지 밀도를 LFP 에너지 밀도를 올리면 전체적인 단위당 에너지 비용 자체는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시도를 할 테고 그래서 주행거리하고 충전 속도가 빨라지는 순간에는 모델 차종이 점점 좀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아직 요게 뭐 개발 단계에 있기는 한데 좀 미리 한 몇 년치 땡겨서 질문을 좀 드린다면 이게 중국 기업이 만든 LFP랑 직접적으로 뭐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경쟁을 안 하게 될지 뭐 미국에서는 경쟁을 안 한다 쳐도 유럽에서는 경쟁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포드나 CAT 이런 합작사 같은 곳이 또 잠재적인 경쟁이 될지 아니면 좀 우리 가격적인 측면에서 혹시 중국 기업들하고는 좀 어떻게 될지 경쟁력 측면에서 너무 앞서갔죠? 그쵸. 근데 이제 유럽에서,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이제 이거는 배터리 셀 기업들이 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이제 결국엔 제가 바라보는 이제 뷰인 건데, 국내 배터리 셀 3사가 LFP를 개발한 다음에, 네. 미국 쪽 대응하는 정도만 생산 능력을 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뭐 굳이 그렇게 크게 막 유럽부터 다 확대를 할까? 왜냐면 유럽에서는 어쨌든 유럽에서 정책적으로 막지 않는 한은 중국하고 가격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FP는 정말 업스트림 단하고 많이 원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맞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쟁을 했었을 때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그러니까 이미 3원계로 잘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는 선두 위치를 달리고 있는데 LFP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막 미국 외로 막 중국, 유럽에서 막 이들과 경쟁을 한다. 좀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사실은 중국 기업들하고 똑같은 LFP를 했을 때는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이기기 어렵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까지 안 해왔던 거고 네. 근데 이제 한다라고 하니 그러면 어느 시장으로 가는 거냐. 근데 역시나 중국 제품들이 제한이 되는 미국에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약간 조금 한 번 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만 포드와 CATL이 이제 미국의 합작으로 진출하는 것처럼 100% 자회사식으로 해서 물론 그것도 아직 확정이 됐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뭐 아니
지금은 네.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미국에서는 어쨌든 법안으로 막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네. 포드가 어쨌든 본인이 100% 공장이라고 하면 이게 중국 지분이 껴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페이퍼상으로는 포드 100%고 그렇죠. 공장을 CATL 어떤 기술의 제휴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는데 예, 그냥 일정 피를 받겠죠, CATL은. 예. 그래서 뭐 수익을 좀 배분한다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정책으로 걸릴 건 없어는 보이는데. 그렇죠. 명시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걸 정책적으로 한번 다 막아보겠다는 의지가 조금 있어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로 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꼼수?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그 재벌 총수를 이제 당국에서 이렇게 부르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예. 미국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그래서 법으로 막는다. 어쨌든 법으로 막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법안을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는 저도 궁금하긴 한데. 예. 근데 어쨌든 의지는 확인을 한 것 같아요. 미국의 의지는. 예, 미국의 의지는 확인을 했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중국이 그런 식으로 다 들어온다 하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철수한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우선 LG 엔솔이 지어놓은 거 이외에는, 뭐, 앞으로도 2공장도 들어와야 되고, 뭐 3공장, 4공장 다 들어와야 되는데, 네. 3공장까지는 들어와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뭐,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조금 있겠죠. 뭐, 물론 막 이렇게 우리나라. 손 털면서 이게 중국 기업이랑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저의 의견은 네. 미국의 의지는 단호해 보인다. 강경해 보인다. 중국의 공급망을 막겠다는 그렇죠. 그 그런데. 부분은 굉장히 강경해 보인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열어놓기 시작하면은 그들이 이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어서 지금 시간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대거 들어오고 탈중국 공급망을 하는데 네.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결국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메탈 지금 좀 뒤늦었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으로 나중엔 리튬이나 이런 것들 크게 이렇게 봐요. 리튬, 히토류, 흑연.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대부분의 지분을 지금 중국이 들고 있는데 뒤늦게 지분을 확보를 하려면은 막아놓고 시간을 벌어놓고 뭐 채굴을 하든 아니면 뭐 발견을 하든 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 계속 열어두기 시작을 하면은 자기네들이 더 그 생산량을 확보를 해서 그거를 써줄 수요처를 없애버리는 격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조금 강경하게 정책적으로 좀 마련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한법적 그 편법이랑 꼼수를 한번 봐주기 시작하면 다른 애들도 저거 되네? 그 우리도 100% 자회사, 100% 자회사 이런 식으로 다 중국 친구들을 데려올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완성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저렴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미국 정부가 그냥 두고 보는지 우리가 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인터배터리 때도 그 많은 기업들이 그 건식 전극 공정 그러니까 왜 그 코팅할 때 양극재 이제 믹싱을 하는데 약간의 그 뭐라 합니까? 그 액체 같은 거 뭐라고 하죠? 그거? 슬러리? 네, 슬러리 만들 때 액체가 들어가잖아요. 용매. 용매. 우리 이한나 선생님 너무 좋아. 근데 이제 그거를 아예 그냥 건식으로 해서 코팅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코팅 이후에 드라이 공정을 거치는데 그 시간을 되게 줄이는 그걸 이제 건식 전극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요게 지금 얼마나 혹시 와 있을까요? 이걸 얼마나 와 있을지는 다들 개발을 하더라고요. 장비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셀 회사들도 왜냐면 마찬가지고.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테슬라가 먼저 시작이었죠. 테슬라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실제 이제 그게 되기만 하면 우리가 가장 큰 부분을 그러니까 셀 공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비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감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비용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양극재를 개발을 하겠어요? 아니면은 천연 흑연 가지고 음극재를 개발을 하겠어요? 이제 앞으로 틈새로 들어가서 성장을 할 만한 기술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크게 어느 정도가 있느냐? 우선은 최대한 비용을 낮출 만한 다양한 공정들에 많이 뛰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그걸로 이제는 테슬라가 어느 정도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뛰어드는 게 우선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올라왔느냐. 우선 테슬라도 이번에 수율 얘기를 안 했어요.
본인들이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추는 수율 얘기를 작년에 한 60% 50%도 못 올라. 그러니까 대량 양산은 꿈도 아직 못 꾸고 수율도 한 50% 60%대에서 좀 머무른 것 같은데 60%도 안 되죠. 공식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한 20%대, 30%대. 아직 테슬라도 건식 전국 공정을 하기에는 좀 멀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업계의 시각. 그렇죠. 예.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어쨌든 테슬라 쪽에서 이번에 이제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거는 연내 이제 생산 확대 얘기를 했고 2025년 기가 멕시코르는 뭐 2025년 그러니까 배터리 내재화는 지연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플랜에서. 그러면은 건식 전국 공정을 2025년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수율이 올라왔으니까 2025년에 대한 계획을 지연시키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그냥 가늠해 보는 거죠, 사실. 그리고 건식 전국 공정에서 중요한 이제 뭐 고체 도전제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실제로 이제 나노신소재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개발은 완료했습니다. 파일럿도 다 테스트 통과. 다 끝났고요. 지금 대량 양산 수준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근데 어디 이제 대상으로요? 어디 대상으로? 뭐 이제 완성차 기업들한테 받아야죠. 네.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네네. 나노 신소재도 이제 커버하는 기업 안에는 있는데. 네, 그쵸, 하고 그쵸. 있습니다. 근데 저 또 이게- 탑픽이었었죠, 계속. 아 그래요? 네. 아 맞아. 저도 기억납니다. 그때 살 걸. 혹시 우리 이한나 연구원님이 현재 시점에서 한 3월 21일 요 시점에서 셀, 뭐 양극재, 극판도 있고, 뭐 첨가제도 있고, 장비도 있고, 혹시 그 선호도로 따지자면, 뭐요? 그러니까 기업이 아니라 음. 요 선호도로 따지자면은 그 공정의 선호도, 뭐 소재 부품의 선호도 이 순을 한번 나눠줄 수 있을까요? 1등. 우선 셀. 1등이 셀이에요? 예. 오, 양극재가 아니라? 양극재는 예. 지금 제가 지금 현재 비중 확대라고 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만약 가지고 있으면 비중 유지. 아. 지금 당장 비중 확대는 아. 좀 조심스럽네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신규로 투자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주변에서 다 지금 저기 땡땡땡땡땡땡 이런 거 지금 사야 되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네. 주변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에이.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예. 우선은 우선은 1순위는 셀. 그리고는 양극재는 가져가긴 가져가야 된다. 네네네. 양극재 쪽 두 네. 번째.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특수 소재. 특수 소재. 특수 소재 쪽으로 이제 나노신 소재 같은 이런 CNT 관련된 뭐 최근에 IPO하고 뭐 이런 다양한 이제 막 성장하는 기술 프리미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재 쪽. 특수 소재 특수 쪽. 소재. 네, 그다음 세 번째고 네 번째 번째는 특수 리튬이온. 리튬이온 중에서도 특수 리튬이온, 뭐 F전해질, P전해질 뭐 이런 쪽. 네, 첨보 같은 기업이 있죠, 대표적으로. 특수 리튬염. 네. 이거 조금만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이게 우리 이제 전해 액의 구성을 보면요. 네네네. 크게 전해 액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리튬염과 용매와 첨가제를 섞어서 만드는 게 전해 액이에요. 네. 리튬 이온을 이동시키는데 네. 소금물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그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리튬염. 네. 그리고 이 소금을 물로 만들려면 용매가 필요하죠. 네. 그리고 이 소금이 물에 완벽하게 안 섞이면 아래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불순물이 돼서 불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것이 완벽하게 섞이라고 도와주는 애가 첨가제. 음. 근데 이 리튬염이 기본적인 소금도 필요한데 기본적인 소금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능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특수한 소금을 넣어주는 거죠. 막 프리미엄 소금, 막 핑크 솔트, 막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필수가 아니었지만 LFP 같은 경우에는
이온 전도도가 너무 느려요. 리튬 이온을 이동시켜주는 게 그냥 LiPF6라고 하는 표준 리튬이온 가지고는 이동하는 이온 전도도가 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성능을 높여주기 위해서 F전해질 같은 이런 특수 리튬이온을 첨가를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 리튬이온이고, 그럼 LFP에만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게 어떤 리튬이온이냐에 따라서 리튬 이온이 이제 삼원계에서 사용할 때 좋은 특수 리튬이온이 있고 LFP에서 사용할 때 좋은 특수 리튬이온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크게 지금 F전해질, P전해질로 보면은 F전해질 같은 경우는 LFP에 좀 많이 사용이 되고요. 네. P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삼원계에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는 들어가는 게 이제 특수 리튬이온이죠. 근데 그 두 개를 첨보가 다 하나요? 네, 국내에서는 사실 두 개, F전해질용. 첨보밖에 없긴 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올해 기준으로는 소재 쪽에서는 증설 모멘텀이 제일 강해서 뭐 한간에서는 뭐 밸류가 높다라는 얘기들도 하시는데 이게 전해액 기업들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전해액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엄청 낮고 네. 첨보는 17% 18%씩 나오는 첨가제 회사예요. 쪽에서. 예, 예, 특수 리튬이온 쪽에서.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밸류가 그렇게 이제 비교되면 안 되고 이제 향후에 이제 지역별로도 중국, 유럽, 미국 다 나가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는 미국 쪽 수출이 되게 강해져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괜찮죠. 네, 그래서 특수 리튬이온 쪽 보자. 자, 1, 2, 3, 4등까지 나왔고 아, 그다음 분리막. 5등이 분리막이에요? 예. 분리막은 투자 포인트로 제가 보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양극재가 지금 고객사 다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LG엔솔은 포스코케미칼, 뭐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뭐 이랬는데 미국 내에서 지금 양극재 수급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근데 몇 개 기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사를 다 다변화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공급망을. 그래서 삼성 SDI는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막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한테 다른 기업들도 막 들어오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양극재 내에서 고객사 다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또 수주 모멘텀이 강해지고 그게 또 주가와 밸류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 건데 두 번째로 생산비가 높은 게 뭐냐? 분리막이에요. 근데 이제 분리막은 양극재보다 좀 약하긴 하죠. 왜냐면은, 항상 여기는 재료비 비중이 전체의 20%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 재료비가 이제는 대부분 폴리에틸렌이에요. 이제 고분자 폴리에틸렌을 사용을 해서,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업스트림 단, 이제 전구체나 뭐 메탈 쪽의 영향 때문에 그쪽에 대한 가격이 많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익률이 좀 안 좋아지고 이렇다 보니까, 셀 기업들한테 계속 그러니까 판가에 대한 요구를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쇼티지가 공급이 부족하면 우리 이렇게 가격도 높아졌는데 우리 얹혀주지 않으면 우리 공급해주기 힘들어요.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는 지위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분리막은 애초에 해마다 이제 한 3, 4%씩 계속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원가 경쟁력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기업들별로 조금 차등화해서 이제 가는 건데, 그래도 여기도 지금 보면은 뭐 SK온은 SKIT, 그리고 뭐, 삼성 SDI는 WCP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솔벤더 같이 가고 있는데, 미국 쪽의 IRA가 들어서면서 이제 두 번째로 양극재 다음으로는 고객사 다변화가 일어날 만한 소재가 분리막이에요. 그래서 물론 양극재보다는 조금 매력도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밸류가 양극재 쪽이 너무 높다. 그런데 여기는 한번 이제 고객사 다변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 그럼 그때쯤에는 이거랑 똑같은 절차를 밟을 만한 다음 생산비가 높은 소재들을 봐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그 다음 차례는 분리막이고 아직까지는 솔벤더 추세니 여기서 고객사 다변화가 일어나면서 수주가 들어오게 된다면 밸류가 낮으니 그 다음에는 수혜를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잡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해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 그것을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서 얼마나 이겨내는지. 그러니까 분리막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객사 다변화 요 키워드를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그렇죠. 6번째, 7번째 이렇게 여쭤보는 게 참 잔인한 거는 저도 압니다만 6번째는 뭔가요? 이제 그때부터는 되게 약간 비슷하긴 한데 동박? 네, 동박. 네, 동박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동박 정도 제외하고는 그 뒤로는 다 비슷한 그냥...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루미늄 박하고 장비 쪽은
근데 장비는 제가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장비를 말씀드리면 커버 영역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장비는 네네. 커버 영역이 없습니다. 네네네. 근데 요거는 동박은 그러면 알루미늄보다는 뭐 단가가 더 높고. 그죠. 우선 됩니다. 기술력 차이가 크고요. 근데 이제 알루미늄 박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중국 기업들이 엄청 난립돼서 많이 했던 소재죠. 왜냐면은 특히나 이제는 금속박 가공 중에서 크게 두 가지죠. 이제 아변박이 있고 이제는 전기 분해가지고 얇게 만드는 기술력이 좀 높은 전기박이 있는데 전해박이 있는데 전해박이 있는데 이제 알루미늄 부식이 잘 되다 보니까 전해박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러니까 약간 아변박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되게 잘했죠. 가격 싸게. 굉장히 저렴하게. 근데 중국 기업 중에서도 1, 2기업 나누기 되게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너무 많아서? 점유율이 짜잘짜잘짜잘 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쪽으로는? 기술 진입 장벽 때문이죠, 사실. 그 알루미늄은 약간 우리 그 밀가루 펼 때 이제 밀대 가지고 하듯이 얇게 이렇게 눌러서 롤투롤로 하는 거고, 맞아요. 동박은 아예 녹여가지고 맞아요. 용해를 해서 분해를 해서 어떻게 보면 액체에서부터 동박으로 만들어내는. 네. 그래서 약간 좀 기술 장벽이 조금 더 있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시장이 열리면서 알루미늄 박을 조금 눈여겨보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중국 기업들을 이제 차단을 딱 하면서. 하면은 뭐 지금까지 뭐 많이 못 갔던 곳 중에 이런 데도 볼 수 있지 않나가 이제는 뭐 전해액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고 알루미늄 박도 있고 뭐 이렇게 그냥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박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을 네. 많이 봐야겠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 2, 3, 4, 5, 6등까지 꼽아봤습니다. 힘든 거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혹시 토픽 어떤 거 혹시 쓰고 계세요? 지금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다 어려워. 아까 네. 첫 질문부터 한숨으로 일단 시작하셨잖아요. 예, 우선은 뭐 양극재는 뭐 있으면 계속 가져가야 된다 추세긴 저는 그렇게 보기는 해요. 그래서 뭐 탑픽이 안 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밸류 부담은 있기 때문에 제가 막 탑픽으로 내세워서 신규 확대는 애널리스트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는 셀 쪽 LG 엔솔이나 이제 삼성 SDI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럼 소재 탑픽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봤었을 때에는 뭐 사실 뭐 나노신 소재나 뭐 이번에 IPO한 뭐 JU 이런 기업들 CNT 특수 아까 전에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특수 소재 쪽 이런 쪽은 성장성이 계속 나오고 계속 얘기할 만한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특수 소재 쪽을 많이 탑픽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아까 전에 이제 특수 리튬염 말씀드렸던 첨보 같은 기업들도 동시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셀이랑 극판 같은 게 이제 눈으로 잘 보여서 알 수가 있는데, 양극재도 이제 많은 분들이 뭐 NCM에 좀 공부를 하시고, 근데 특수 소재나 첨가제 쪽으로 들어가 보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렇죠. 화학식 나오고 막 하면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이한나 선생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장시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한나 연구원님 덕에 우리가 또 공부를 덕분에 또 많이 합니다. 항상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뭐 상황이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종 저희가 또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